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170명 가까이 되는데 체포에 반대하는 부결표는 138표. 단순 빼기를 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30표 이상 이탈표가 나왔다는 건데요. 표결 이후 민주당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부결이냐 무효냐, 검표 과정에서 무려 1시간 넘게 개표를 막았던 두 표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표기했길래 이렇게 혼선이었을까요?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한 국회 상황 중점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2월 27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는 달리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쏟아져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대거 이탈표심이 확인되면서 김건희 여사와 55 클럽 쌍특검 추진 등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단일 대우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며 민주당 지도부도 방탄 시도를 이젠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법원 신문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도강 수사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서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추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청장이 정권 눈치를 보다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퇴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찬반 논란이 계속되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앞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원주 지방 환경청은 오색에서 대청봉 인근까지의 3.3km 거리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조건부 협의, 즉 사실상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재작년 한 해 동안 닷새 한 번꼴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의료 목적의 처방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국제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를 어묵이나 명태라고 속여 밀반입한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일본에서 4톤 넘게 수입돼 주로 부산이나 울산 지역 식당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가결 정족수까지 딱 10표가 모자랐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 정족수 149명에서 단 10명이 모자란 겁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 많았고 기권과 무효표도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영장 실질심사 없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는 혐의 사실을 두고 거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해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 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찬성과 반대표를 따져봤을 때 검찰이 다른 혐의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가결과 무효, 기권 등 40표가 가까운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믿었던 압도적 부결을 위해서는 민주당 169석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최소 175석은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부결 138표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당을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또 계획으로 삼을 것입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등 가결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소 122명, 실제 결과는 가결 139명으로 민주당 또는 야권 성향 의원 가운데 가결 17명이 나온 셈이고 여기에 무효와 기권 등을 합치면 이탈표가 무려 37표에 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압도적 부결은커녕 가결표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비명계조차 충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탈표가 이 정도까지 나올 걸로 예상은 하셨나요? 예상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거치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보십시다. 이 대표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의 방탄은 총선 필패라는 의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수면 위로 본격 떠올랐고 방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도 본회의 직후 당내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로 정쟁을 하기에는 세상 일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체포한 가결,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 더 많았다는 엄연한 현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는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안에 대해서 사실상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민주당의 강경 단일 대우 전략도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 추진 동력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방탄 시도를 멈출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가결 139명 대 부결 138명.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표는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 당시 나왔던 반대표 161표에 한참 못 미칩니다. 참담한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남겨진 가장 큰 문제는 향후 대여 투쟁에 힘을 싣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로 강력한 단일 대우를 확인한 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등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양특검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나와 있던 특검 법안도 있고 하지만 대규모 이탈표가 확인된 마당에 당장 쌍특검이 가능할지 갸우뚱하는 시각이 당내에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의원들과 1대1 면담까지 추진하며 사실상 표단 속에 나섰던 이 대표도 부결을 확신하며 자율투표를 강조한 원내 지도부도 정치적 상처를 입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는 비판의 화살을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등 밖으로 향하려 해도 분열의 원심력이 커진 상황에선 힘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이 더 이상 정적 제거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는 데
오롯이 집중하기를 바라는 뜻도 담겼다고 믿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에선 더는 방탄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주류도 이제 방탄국회와 불체포 특권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오늘부로 더 이상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고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더욱더 파고들어 더 이상은 제명에 강해 휩쓸려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 138명의 의원들이 범죄자의 방탄에 앞장섰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지 민주당은 체포안 부결 뒤 윤석열 정권의 사법사냥과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 이겨내겠다는 공식 논평을 냈지만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건 국민의힘이라는 분석이 더 높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효 논란에 휩싸인 투표용지 2장 때문에 개표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울타리 밖에서는 체포동의안 찬반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1시간 15분이나 걸린 이유는 무효 논란이 된 투표용지 2장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투표용지에는 가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를 표기해야 하는데 투표용지에 적힌 글자가 무인지, 부인지를 두고 여야 간표위원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겁니다. 간표위원들 간 설전이 전체 의원들로 번지면서 국회 본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실수를 검증한 의원은 뭐 하실 거예요?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지. 개표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자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렀지만 표결 결과가 팽팽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불 안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모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 고성은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장관 발언이 시작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정순신이 상식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는데 한 장관이 발언할 때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투표 결과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오자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국회 울타리 바깥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반을 두고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부결 이후 일부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법원 신문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로서는 다음 단계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보강수사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구속수사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던 검찰은 2줄짜리 입장을 통해 유감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을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과 같은 남은 대장동 수사와 함께 여러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일단 대장동이나 성남FC 의혹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변수는 각 청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백현동 개발 의혹이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성남시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려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이 시행사에서 로비 창구 구실을 했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최종 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정자동 호텔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도 이 대표를 향하고 있지만 각 청의 수사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검찰이 절치부심해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존 혐의로만 우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저 통상적으로 진행될 거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 수사하듯이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앞서 검찰이 청구했던 이 대표 구속영장은 별도 심사 없이 기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서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추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윤 청장이 정권 눈치를 보다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퇴 촉구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자녀 학폭 문제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청장은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문제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는데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도 특이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정순신 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인지하셨는데도 추천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셨어요? 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도로 대통령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청 안에서는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 행사를 대표하며 3만 명이 넘는 수사경찰을 이끄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안치려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윤 청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마저 훼손할 수 있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과 검찰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추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조직이 붕괴하는 모습에서도 소신 있게 말 한마디 못하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전부터 쌓인 여러 불만이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크게 불거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윤 청장은 대부분의 경찰이 반대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특별한 반대 없이 받아들였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부 신임을 잃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위한 총경회의 참석자들과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 배제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과 이태원 참사 그리고 총경인사 불이익 논란에 이은 정순신 낙마 사태까지 취임 이후 고비를 여러 번 맞았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로 전국 경찰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수개월 동안 공석이 됩니다. 이번 사태로 경찰 안에서는 검찰 출신이 다시 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또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하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긴 했습니다. 치안감이 수사기획조정관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3만 수사경찰을 이끄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후임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경찰청장의 생각입니다. 글쎄요, 아직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앞전 공모가 보니까 한 50여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까지 포함한 공모 절차를 또 거칠지 내부 인사를 추천할지는 미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 출신을 무리하게 앉히려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외부 인사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일선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경찰 수사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수본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선 외부 인사 수혈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과정에서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추천권자인 경찰청장이 소신껏 추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후임자 인선도 대통령실 의중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경찰 내에선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이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는 데는 실패하면서 1년도 안 돼 부실 검증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공직자의 1차 검증을 맡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님들이 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번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청 모두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을 거쳤음을 사실상 인정했는데도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합니다. 요직은 모두 검찰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은 그래서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공모 당시부터 정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경찰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정권 입맛에 따라 검증의 칼이 무뎌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가족 관련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지에 진실하게 답하지 않아 관련 문제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보도된 2018년 11월엔 정 변호사와 한 장관, 인사비서관과 윤 대통령까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터라 이를 정말 몰랐겠느냐 시선도 팽배합니다. 만약 문제를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부실검증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한 장관도 구조적인 문제로 알 수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이상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인사정보관리단 기능을 인사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로 옮기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부가 자신했던 인사검증이 1년도 채 안 돼 부실한 민낯을 드러낸 만큼 투명한 검증을 위한 인사체계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중요한 것은 처분이라며 문제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연세대 학위수여식을 찾아 청년들에게 공정한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 현장의 질서와 준법 정신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학폭 문제와 별개로 인사검증 라인이나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건 처분이라며 문제가 있어 깨끗이 인정하고 시정을 위해 노력한 만큼 언론과 국민이 평가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전 질의서 내용이나 허위 답변에 대한 사전 경고를 보강하는 방안 등 검증 시스템 개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을 좀 더 정확하게 기재했어야 한 게 아니냐. 자녀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느냐며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녀 문제의 경우 개인정보 문제나 법이 규정하는 연자제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대통령실은 서서히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도 수능 점수만을 반영하는 정시 제도를 통해서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등의 징계 조치 사항이 정시에도 반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2 때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였던 만큼 강제 전학 조치는 사실상 퇴학 조치였고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한다는 기록은 학생 생기부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는 정시를 이용해 서울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서울대는 정시라도 학생부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이를 반영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교육부 역시 서울대 측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지만 교과외 영역에서 학교폭력 등 징계 기록을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점을 할지, 한다면 얼마나 감점할지 등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정시에도 징계 처분 사항을 의무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학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감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돼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의견도 고려를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징계 여부를 학생부에 기재하게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군 사례처럼 가해자 측의 소송전만 크게 늘고 폭력 자체는 별반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제 부모가 더욱더 이걸 막 부인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뭐 행정심판 재개해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가해자 측의 부모가 어떤 재력이 있든지 권력이 있으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법 전반을 점검해 다음 달 말쯤 추가 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물가가 더 길게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이번 달 들어 1220.3원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 이른바 킹달러 현상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좋았고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마저 지난달엔 오름폭을 오히려 키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을 더 오래 가져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8.2원이나 급등해 13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320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2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둔화하기 전엔 환율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의 상승은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긴축 기조가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역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 원달러 환율을 견인하고 있다. 코스피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천억 원이 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 속에 코스피는 0.87% 하락해 2,4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장중한 때엔 한 달여 만에 2,400선 아래까지 내려서기도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한국은행이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금리는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길고 강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는 건데 대출자들의 씨름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보다 채권 시장이 안정되며 좀 내려가는가 싶던 대출금리. 연일 금리 상승을 견제해온 금융당국의 입김도 거세 기준금리 인상에도 한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연말에 있었던 단기자금 시장의 그 높아진 금리가 지금 1월달, 2월달 들어서 조정되는 국면이라는 측면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금리는 오히려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금리는 최근 3주 사이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더 길고 강해질 거란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율만 놓고 보면 금리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미국 채권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반등하고 이러면서 국내 요인은 그냥 묻혀버리고 해외 쪽 금리를 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기준금리 동결에도 시중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에 주목하며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 신규 연체율 평균은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간만에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서민들의 부담도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최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 주류 업체들이 당분간은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소주 가격 인상과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또 예측 기사가 나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일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당분간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도 아직 올해 출고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류세 인상을 앞둔 맥주 회사도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0.5인분 떡볶이, 또 조금씩 덜어서 사는 샴푸와 같이 작은 소비가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환경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곳인지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분식집. 메뉴판 맨 밑에 3,000원짜리 0.5인분 떡볶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가게가 2년 전부터 도입한 반인분입니다. 손님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조금씩 나와서 다양하게 종류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최근 이 메뉴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저희도 좋고 손님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서울 관악구의 한 제로웨이스트 상점. 쓰레기를 안 만든다는 이곳에 최근 손님들의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샴푸와 세제, 비누 같은 잡화부터 파스타와 후추 같은 식료품을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 가격도 싼 편입니다. 완제품보다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셨을 때 300g의 샴푸를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이유입니다. 1인 가구에 맞게 제가 조금씩 담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시중에 파는 거를 사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고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사는 작은 소비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값이 싸서입니다. 또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소량을 구매하다 보면은 다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도 조금씩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고물가와 환경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경제 불황이고 이제 주머니가 얇아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 그 기후 변화 같은 환경권, 생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작은 소비가 유행한다는 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가 그만큼 고달프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한 자리를 놓고 겨루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쓴 웹소설이 논란이 됐습니다. 친 이준석계인 이기인 후보가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며 몰아붙이자 장 후보는 100% 허구 판타지 소설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정작 청년 정책 논쟁은 이 토론회에서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나선 장해찬 후보는 과거 인터넷에 쓴 웹소설에 가수 아이유 씨의 본명을 언급하고 영화배우 김혜수 씨를 연상케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특정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장 후보는 팬들의 우려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다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존하는 연예인, 특히 아이유, 이지은 씨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그 사람을 특정한 후에 키스를 했다, 쓰다듬었다라는 정말 변태적 습성이 담겨있는 글을 가지고 판타지 소설로 좀 빙자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고 이기인 후보가 교주처럼 모시는 이준석 씨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 보내서 7억 각서를 현실에서 썼습니다. 양측을 동시에 겨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선정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지적이 나오면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에서 나온 걸 그대로 또 파다가 이렇게 논란을 또 만드는 것 또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연일 김기현 후보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고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이 2년 유죄형을 받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내일부터 나경원 전 의원과 대구를 방문하는 김 후보는 1차 투표 당선을 목표로 직접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지금 네거티브가 너무 과잉되고 있다. 이런 거 자제해달라. 이번 전당대회를 좀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판으로 접어들며 후보 간 막판 경쟁과 수싸움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재작년 한 해 동안 닷새에 한 번꼴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잦은 빈도로 투약을 허락한 병원도 또 이를 미리 눈치채지 못한 식약처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경찰은 병원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재작년 한 해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모두 4,400ml에 이릅니다. 또 73차례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닷새마다 60ml씩 주입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아인 씨가 이렇게 과도하게 처방받을 수 있었던 경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시스템인 림스를 통해 보고되고 이에 따라 의사들도 환자의 1년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유아인 씨가 그간 프로포폴을 얼마나 맞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주 처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후 약방문식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유아인의 본명인 엄홍식을 잡아냈다고 내세우기도 했는데 오히려 식약처가 평상시 마약류 관리엔 허술하고 사후 적발만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건 의사라든지 아니면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서 사전에 좀 감별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사안이 방치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 의료적 측면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의원 관계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불려나와 조사받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모두 의료 목적으로 필요해서 처방한 거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의료 기록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유아인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멸종 위기종으로 국제거래를 금지한 고래고기를 어묵이나 명태라고 속여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일본에서 4.6톤가량을 수입해 부산이나 울산 지역 식당으로 유통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식당 냉동고를 가득 채운 고깃덩어리. 포경이 합법인 노르웨이와 사실상 포경을 허용하는 아이슬란드에서 잡힌 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물에 우연히 걸려 죽은 게 확인된 경우에만 유통할 수 있고 포경이나 국제거래 모두 불법입니다. 세관 추적 결과 북유럽 국가가 일본으로 수출한 걸 다시 국내 업자들이 밀반입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판매하려고 썰어 놓은 거네요. 썰어놓은 자투리입니까? 업자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어묵이나 명태라고 속였는데 국제 우편으로 300여 차례에 나눠 밀반입한 양이 4.6톤가량입니다. 받는 국내 주소를 11곳으로 분산하고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속여 일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편물 수취인이 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면 세관 감시망에 있어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니까 지역도 나눴을 뿐만 아니라 밀반입한 고래고기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부산이나 울산 지역 식당에 유통됐고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300여 킬로그램을 압수했는데 모두 폐기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세관이 압수한 고래고기 가운데 표본을 추려 국립수산과학원이 분석했는데 밍크와 브라이드 고래로 확인됐습니다. 세관은 유통에 가담한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주범 1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250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부천 등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로를 이탈하는 차를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병원비 명목으로 받아챙긴 돈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나들목 인근에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소주병 상자 수십 개가 도로로 쏟아져 일대 교통이 1시간가량 지체됐습니다. 사고 직후 도로 통행이 불가능해지자 주변 운전자들까지 나서서 소주병을 치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나무에 잇따라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밤 11시쯤 서울 풍납동 선례천과 신천동 잠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주변에서 나무에 고의로 불을 붙여 106제곱미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개월 된 아이를 혼자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미혼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성매매까지 나섰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이 참작된 건데요. 재판부는 모성 보호에 관한 헌법 조항까지 인용하며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경찰이 밝혀낸 범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던 친모 A씨였습니다.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두고 외출한 사이 얼굴에 쿠션이 떨어져 변을 당한 겁니다. A씨가 집을 비운 이유는 바로 성매매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단시간에 양육비를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겁니다. 미혼모 가정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은 취약계층을 돌보고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징역 16년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외상이나 학대 흔적이 없고 몸무게도 보통 수준으로 건강해 A씨가 아이를 잘 기르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와 분유값, 기저귀값조차 감당하지 못해 성매매까지 해야 했던 A씨 가정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씨가 최저 생계비를 조금 넘는 복지 지원만 받아서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했을 거라며 헌법에 따라 모성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엄벌보다는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을 더 엄하게 꾸짖은 법원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일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모욕적이라며 무기 지원서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보당국 수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서서 무기 지원 검토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듭 제기해온 미국은
이번엔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안보보좌관은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아직 러시아에 무기를 보낸 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We have at this point not seen them take the step of providing weapons to Russia for purposes of the war in Ukraine. 하지만 중국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상에 사용될 무기를 보내는 순간 중국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란 겁니다. We are watching closely. We know they haven't taken it off the table, and we are sending a clear message, as are our European allies, that this would be a real mistake because those weapons would be used to bombard cities and kill civilians. 미국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났을 당시부터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 대한 모욕이자 먹칠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미국은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엔 드론과 탄약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도 내밀었습니다. We have intelligence that's been reported that they are contemplating sending 100 drones into Russia. We also know they're buying all their energy from them, economically You say it's been supporting them, reported. Do you know that's what they're looking at, is sending in drones? and other lethal weapons.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도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 제공을 검토하는 건 분명하다며 확신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정보당국이 중국 동향과 관련한 첩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전하며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부훌레다르에서 러시아군 전차 등이 파괴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부훌레다르를 사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격하던 러시아군 전투 차량에 폭발이 일어나며 연기가 치솟습니다. 러시아 군인 한 명이 차량에서 뛰어내리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방이 뻥 뚫린 개활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부훌레다르 외곽.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와 전투 차량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이 개활지에 들어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매설한 지뢰와 포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부훌레다르는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에 사실상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За наших дітей ми б'ємося, за наших українців всіх, за нашу націю, як би сказати. Бо те, що робить Росія, це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я вважаю, що це є геноцидом українців. І українців нема другого виходу, як тільки перемога в цій війні. 부훌레다르는 동부 돈바스와 남부 자포리자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또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로 가는 철도가 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부훌레다르를 차지하면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지나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점령지 방어가 한층 유리해집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최전선인 부훌레다르에도 아직 피난을 떠나지 못한 민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하실에 사는 이들은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초를 켜 어둠을 밝힙니다.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не чувствуешь и ничего не знаешь. Никто бросили нас, ни воды, ничего нету. Вот набираю воду, видите? 부훌레다르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역시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면서 7만 명이던 인구가 약 5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 바흐무트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었는데요. 와, 이게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오히려 표수만 보면 찬성표가 한 표 더 많았어요. 그렇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표 11표. 그래서 표결을 297표 했는데요.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가 더 많았다. 근데 만약에 무효표나 기권표 중에서 10표만 찬성표로 옮겨졌으면은 통과되는 거죠. 체포가 될 뻔했어요.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뻔했다.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정말 큰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을 했었고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모두 총의를 모아서 부결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말하지 않은 많은 의원들이 좀 답답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저러한 표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 민주당은 큰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은 휘청거리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때는 부결이 161명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적은 이런 결과치가 지금 나온 건데 민주당이 169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김홍걸 의원은 안 나왔으니까 168명으로 해도 기본소득 용해인 대표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서 사실 당초 부결 예상표를 170표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탈표가 30표가 넘게 나왔어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170표 이상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 이후에 민주당 내 흐름으로 보면 검찰 수사 과정이 좀 무리하고 구속영장이 부실하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까지 위기로 몰고 가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 부당한 수사에 민주당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비명계 스피커인 서른 의원 같은 경우 의총을 할 때 앞에 나가가지고 이번만큼은 부결을 시키자. 그리고 나서 대표가 모종의 액션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압도적인 부결 그 기류가 민주당 내에 흘렀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표결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보건대 그동안에 목소리를 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침묵하던 다수 의원들이 겉에서 보기보다는 굉장히 위기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이런 결과로 나타난 거고 물론 결과는 부결입니다만 마치 가결 같은 부결이 나와서 앞서 장성철 소장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큰 타격을 입었고 당도 이 표결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당분간 좀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당내 전망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부결 목소리가 조금 더 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당대표직을 하면서 공천을 하고 내년 총선에 지휘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총선 승리에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좀 낮다. 그런 지지율도 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러한 상황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이번 한 건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다음번에 또 다른 건으로 체포동의안 또 제출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모습, 또 기소를 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받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민주당은 총선 치를 수 없는 비리 혐의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의 발로가 아니냐. 그래서 빨리 저러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민주당의 리스크로 동일시 되는 것을 좀 끊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나부터 살자,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부결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당론이 불체포 특권 폐지, 이게 당론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의원이 지금 6명인데요. 자, 6명 모두가
지금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이건 알 수는 없죠. 뭐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원들이 어떤 이제 표를 행사했는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네. 그건 뭐 정의당만이 아니라 모든 당의 의원들이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정의당은 아마 당론대로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을 받아들고 만든 당론이 아니고 정의당이 만들어질 때부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이유는 있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체포 동의안에도 응하지 않는, 영장실질심사에도 응하지 않는 이런 식의 특권을 내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당론을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론대로 투표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정의당의 표결, 혹은 국민의힘의 표결, 혹은 이제 반대 의사를 가진 다른 의원들의 그 찬성 의사를 가진 다른 의원들의 표결보다 놀라운 거는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적게 보면은 이제 31표, 많게 보면 37표까지 이탈표가 나온 건데, 물론 이탈이 나왔다 그래서 가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효표를 던지고 기권표를 던지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이 저항을 한 의원들의 내심이 어떤 거였을까? 이게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기류와는 다르게 의원들 개개인이 지역구에 가서 정치 활동을 하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여론을 가까이서 접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고민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탄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민주당이 쓰게 되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당이 집요하게 공격을 해올 텐데, 게다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2차, 3차 영장이 날라올 텐데, 당이 이렇게 가다가는 총선 민심으로부터 멀어져도 너무 멀어진다라는 위기감이 아마 이런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에 정의당이 사안마다 봤을 때 민주당과 좀 각을 세우는 그 사안들이 좀 늘어났는데, 총선 앞두고 계속 민주당과 이렇게 각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민주당과 각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거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른바 이제 쌍특검에 대해서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이 먼저 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이 고발이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수사를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니 이것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범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어요.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할래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전 놓여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검찰에 공을 넘겨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되 끝내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면 그때 가서 국회가 판단할 여지가 있다. 특검에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검찰 수사 먼저 보자. 그렇죠.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그 쌍특검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시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그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칫 이거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이제 다른 문제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다,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그런 시점에도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찰이 이거를 지금까지처럼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연히 뭐 특검을 비롯해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요, 불명확한 표기 2표가 있었습니다. 개표 시간이 1시간 넘게 지연이 됐는데 어떻게 표기됐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읽으십니까? 지금 하나는 밑에 있는 나온 것은 부라고 읽혀져요. 네, 저거는 부결표로 인정이 됐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비읍자인지 미읍자인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분야.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가 거져 있는 거 보면 부자로 읽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위에 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자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쓴지 모르겠어요. 그냥 흘림체로 그냥 써버리는데 저것은 복잡한 심경을 저 글씨체에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거 가지고 1시간 20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었고, 김진표 의장이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자 우리 같이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다가 당신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줘 해가지고 한 표는 무효, 이렇게 한 표는 뭐 기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된 건데, 저거 참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심정을 나타낸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전 투표할 때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인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무효표가 되고 기권표가 되는지 다 이렇게 안내장으로 써주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저거를 내 의견을 정확히 나타낸 건데
저것을 잘못 판단한 거야 아니면 잘못 해석했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예. 무리가 있고요. 예. 그냥 무효나 기권표도 그냥 모르게 막 휘갈겨 쓴 거다. 복잡한 심정 나타낸 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 저렇게 표기한 의원의 심경이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가부 이거를 한자든 뭐 한글이든 두 글자 중 한 글자만 표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 본회의장의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내문도 있죠. 네, 정자로 가 또는 부 한글로 쓰거나 한자로 가 또는 부 이렇게 표기해 주십시오라고 써 있는데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 검표와 관련해서 저렇게 장시간 여야 간의 이견이 발생해서 예. 결과를 발표 못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사마다 방송 시간을 다 늘려서 방송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 뉴스 특보를 하다가 네. 예정이 없던 시간을 늘려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선관위 파견 직원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의장 직권으로 한 표는 부로 보고 한 표는 무효로 봤는데요. 일종의 이제 뭐 정치적 절충을 의장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그 흘려 쓴 글자를 보면 한 표는 부로도 보이고 또 한 표는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아마 뭐 근사한 그런 어떤 결과치로 의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게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둘 다 뭐 부로 처리가 됐든 둘 다 무효가 됐든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오늘 표결 한 표 한 표가 그 정치적 의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장시간 국회에서 저렇게 이 개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안팎의 반응들 좀 볼 텐데요. 오늘 표결 결과에 안도도 했겠습니다만은 또 누구보다 당황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였을 것 같은데요.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인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검찰의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그리고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이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도 좀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영장 청구가 부당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다. 그리고 당내와 조금 더 소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탈표가 많다. 여기보다는 부결된 데 방점을 찍은 이런 지금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속내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복잡할 것 같아요. 엄청 당황스럽고 이거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아마 본능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이재명 당대표 자리에 가서 내용을 좀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때 인상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좀 괴로워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저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상처뿐인 승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저렇게 한 얘기를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나는 당대표 그만둘 생각이 없어. 나는 내 의견에 동조한 138명의 국회의원이 아직도 내 편이야. 나 그 힘을 믿고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나는 강하게 유지할 거야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탈표가 31표에서 37표가 있잖아요. 그 의원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겠냐고요. 단일 대우를 하자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맞는 어떠한 선택과 여러 가지 당대표로서의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지 그냥 나는 앞으로도 계속 당대표직 유지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더욱더 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4월 말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 때 친명계 의원과 비명계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붙었어요. 근데 비명계 의원이 원내대표 뽑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내부에서부터 정치적인 탄핵을 확실하게 당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나타난 표심을 정확하게 읽어야지 138명이 나한테 있어 라는 것만 우기다 보면 더 큰 정치적인 위기에 닥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곧 있을 원내대표 선거가 좀 시험대가 되겠네요. 원내대표 선거가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결은 됐지만 예상했던 지금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한 표 많았어요. 결국 원내에서 표 단속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책임론이 당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대표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원내를 지휘하는 원내대표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이제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4월 말 5월 초에 예정됐던 선거가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예측입니다.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리더십의 큰 위기를 맞은 거죠. 당장에 이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오늘의 표결 결과로 본다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또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 부결을 장담하기가 어렵고 또 당원 80조 1항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라도 기소가 되면 이게 윤리심판원으로 가서 당직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야당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도 있긴 하지만 그 조항의 해석을 그리고 적용을 둘러싸고 이른바 당내 비명계에서 강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만들어져서 당장 이재명 대표는 뭐 오늘 결과에 대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고 당내와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이 이대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글쎄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원 80조를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사망 선고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는 것. 과반수를 넘겨야 처리가 되는 것 때문에 부결은 됐지만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사실상 가결이다.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평들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도 아마 오늘 이런 표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겠죠. 놀랬을 것 같아요. 자칫 못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리 쪽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저런 부결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인 것 같고 일단은 민주당의 이탈표가 31표에서 37표라는 얘기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어떠한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또 권위, 리더십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다 상실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인 사망 선고고 정치적인 가결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웅 의원도 좀비당 대표다. 김기현 후보는 연극은 끝났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결은 됐지만은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자, 검찰도 이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에 유감이란 입장 표명을 내놨습니다. 표결 이후에 본회의장을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뤄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하실 때 특별히 중점적으로 감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빨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표결 뒤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입장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구속영장은 영장 심사를 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지금 기각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앞으로 이거를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지 아니면 다른 수사까지 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쪼개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까지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잘라가지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장동 위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번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이른바 이제 428억 뇌물과 관련해서
그리고 정진상, 김용씨가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통해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그밖에 이제 쌍방울과 관련된 뭐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늘 뭐 우여곡절 끝에 영장이 부결됐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으로서도 앞으로 남은 상황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검찰은 영장이 자동 기각이 됐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더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향후 수사에 있어서 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든지 이럴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오늘 뭐 국회 끝나고 나서 아쉬움을 표했지만은 아마 뭐 저 표결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좀 한번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도박을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게라고 해도 그건 포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번에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검찰 수사가 네. 부실하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서 영장 심사를 받고 여기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기각을 받는 것이 그렇죠. 훨씬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법 리스크가 면제부받게 되거든요. 물론 구속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런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되는 수사를 통해서 사법 리스크가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게도 결코 긍정적인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맥을 딱 끊어라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드리고 싶고,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만약 구속당했어요. 그러면 구속 적부심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 판사한테 또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명의 판사가 모두 다 이건 혐의 있는 것 같아, 이건 구속 사유야 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정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자 이거는 구속 사유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은 검찰은 외통수에 몰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다른 건 수사도 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정치적인 도박을 한번 감행할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론이고 아쉽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번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첫 영장 청구, 첫 체포동의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명분을 취했다면 다소 리스크는 있었지만 법원에 가서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음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겁니다. 의미가 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당내의 의견 혹은 당내의 기류에 떠밀려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정말 이 담대하게 그런 선택을 하는 걸로는 정치적으로 비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이 명분과 또 실리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정치라는 게 늘 그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번 어쨌든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다소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명분 있는 선택을 했더라면 정치적으로 더 나은 그런 어떤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명분도 잃고 또 실리도 물론 결과가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상했던 기대했던 실리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소는 조금 이제 모양새가 빠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체포 동의를 요청하는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표 신상 발언이 있었는데요. 자, 이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기업차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법치의 해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법 사냥이다. 이재명 대표의 5분 신상 발언 내용까지 좀 듣고 오셨는데 무엇보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수위로 얘기할까 이거 굉장히 관심 많이 였습니까? 노웅래 의원 때보다 시간은 좀 길었고요. 어떤 증거나 이런 것을 제시할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비유적인 표현이 많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증이라든지 새로운 사실을 밝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때는 5분 30초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됐다. 뭐 이런 그러니까 표현이 있었죠. 네, 이번에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본인 스스로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저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은 이 사건은요. 토착 비리고 정경 유착 사건이에요.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의 어떠한 범죄 혐의, 비리 혐의가 아니라요.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돈 문제와 관련된 비리 혐의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저는 억울해요. 조작과 왜곡의 검찰 수사로 사법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대다수는 아니죠. 좀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도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끊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저러한 논리 싸움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완승을 거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럼 오늘 저 발언을 듣고 뭔가 표심에 좀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신 건데요. 박원석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이미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그 표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한동훈 장관이 오늘 제안 설명을 어떤 문자로 또 어떤 내용으로 하냐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의 제안 설명하고 비교해 보면 오늘 제안 설명이 그때보다는 좀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량은 많고 또 내용은 굉장히 길었고 속사포처럼 15분 동안 굉장히 빨리 발언을 했는데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아마 그럴 만한 게 없었을 겁니다. 그보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게 왜 범죄인지 또 이게 왜 야당 탄압이 아닌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의 범죄 행위, 토착 비리 행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지를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그 이탈을 가져온 그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2월 23일 날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그때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설사 기소가 돼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을 더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건 총선 민심에서 거리가 멀어져도 계속 멀어질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대거 가결 혹은 무효표 혹은 기권표로 이동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입지가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 이제 볼 텐데요. 그동안 당과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비명계 의원들. 자, 오늘 표결 결과에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아니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투표가 좀 많이 나왔다고 저건 할 말이 없어요. 의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탈표가 이 정도까지 나올 걸로 예상은 하셨나요? 예상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거치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보십시다. 일단 좀 보자고. 내가 분석도 안 해봤어. 적어도 일단 가결이 간신히 좀 피행진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의원들이 약간 예상 밖이다. 조금 약간 충격적이다 이런 분위기니까 그 내용은 좀 보자고 한번.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 못했군요.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좀 당에 아니, 심각한 뭐,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아니, 나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네요.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은 이런 상황이 좀 예상을 못했다 완전 이런 분위기신 거예요? 네. 뭐 이건 원내 지도부가 답을 하셔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오시죠. 친명 혹은 비명계 의원들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대부분 뭐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본 이 의원들은 과연 오늘 부결표를 던졌을까 찬성표를 던졌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 때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소명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박수 친 민주당 의원이 있고 박수 안 친 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그걸 잘 살펴보면 저희가 화면을 한번 또 돌려봐야겠군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은 대략 누가 저기에 가결을 했는지 부결했는지 대략 판별이 될 거예요. 내일부터 민주당은요 이렇게 속칭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개딸들이 색출해라 막 이것 때문에 상당히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저 이탈자냐, 누가 수박이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빨리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마녀 사냥식 색출 작업이 민주당을 상당 기간 혼란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당대표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본인의 당대표직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한 내용을 일단은 방임을 하거나 개딸들이 하는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호의적인 태도를 표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예상치 못한 당내 분란으로 더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저러한 당내 분란을 잠재우는 발언을 내일 이재명 당대표가 하지 않으면 정말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앞서 박원석 전 의원께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 오히려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부결된 뒤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제 비명계에서 이런 요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가타부타 답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비명계 의원들이 실력 행사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더 얘기를 했죠. 자, 당내 의원들과 소통을 해가지고요. 제가 당대표직 더 잘 유지를 해서 윤석열 정권 타도 민생을 챙기는데 제가 더 노력을 할게요. 저 당대표들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 끝까지 공천권 행사해가지고 총선 저 이재명 얼굴로 치르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을 오늘 한 거란 말이에요. 저런 반응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 선거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당 내용은 더 커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은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해봐요. 자, 근데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을 때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59.2% 거의 60% 가까이 되고요. 유지해야 한다가 31.7%입니다. 자, 이런 여론이 계속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 없을까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부담스러운 여론 흐름이죠. 더군다나 이게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부결이 됐다면 다소 저런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데 반대보다 이게 가결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 상황에서 저런 여론까지 겹치면 더 상황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당장 이제 민주당이 직면하게 될 상황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강경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이나 이런 쪽에서 당장 오늘 밤부터 이게 반란표를 찍은 의원들이 누구냐, 색출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앞서 장성철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일정하게 그런 흐름을 좀 차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이제 내분이나 혼란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직면하게 될 상황이 당헌 80조 1항에 따라서 불구속 기소가 되는 시점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쯤 됐으면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이제 정치적 불신임을 받은 데다가 당원에 그런 조항도 있고 하니 다음번 뭐 체포동의안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의견이 당 한쪽에서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굉장히 수사 속도를 빨리 가져가서 예. 추가적인 어떤 구속영장이나 이런 걸 보내게 됐을 때 그 처리를 둘러싼 당내 의견이 또 분분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조금 담대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게 당장은 어려움에 처하고 당장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나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수상 가장 많은 득표를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그런 후보로서 정치적 호흡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짧게 가져가면 안 된다. 정치적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이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렇게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 연연할 게 아니라 좀 길게 당도 살고 또 본인의 정치적 장래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비명계에서는 당대표 사퇴라던가 아니면 공천권을 내려놔라 이런 요구가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근데 실명을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권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예. 아 이번에 가결표 던진 사람이구나라고 찍힐 수가 있잖아요. 좌표로 찍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민주진영 내에서 정치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익명으로 저런 얘기 하겠지만 그것도 조심스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요. 기자들 다 보고 합니다. 그럼 누가 누군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더 입조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곧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귀국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런 인사들이 지금 재등판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총선 앞두고 민주당 뭐 여당도 마찬가지 상황을 예상하긴 합니다만은 분당 가능성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글쎄 그거는 너무 조금 섣부른 관측인 것 같아요. 아직 뭐 민주당에 잠재된 내용이 있지만 네. 당장에 무슨 당을 깨고 분당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포스트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고민은 아마 물밑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게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될지 예. 또 정세균 전 총리가 될지 김부겸 전 총리가 될지 그건 알 수 예. 없고요. 또 그분들이 과거에 총리까지 지낸 민주당의 큰 정치인들이었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의 리더십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예. 이른바 그분들의 이제 계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도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과거 같은 구심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민주당은 당내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단기간에는 더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때문에 이제 친명계 일각에서는 총선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임박해 오고 있는데 이재명 아니면 대안이냐 이제 이런 그 의견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안이라는 것은 뭐 정당 정치에서 전 늘 그렇습니다. 누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떤 정당이고를 떠나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대안은 만들어내는 거고 이제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거지 절대적으로 누구이기 때문에 뭐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그거는 과거 삼김 정치 시절에는 네.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 시대에는 저는 그런 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른바 친명계도 그렇고 이제 그런 집착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조금은 더 거리를 두고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측해보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조정하거나 조율하거나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친명이든 비명이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갈등적인 상황을 권위를 갖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고 공개적으로 발언은 안 하겠지만 여러 의원들이 또 찾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만약에 그래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예. 당이 좀 단합하는 모습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비명계의 목소리도 좀 잦아들 텐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이거라면은 우리가 총선 승리에 어려울 것 같아요. 민주진영 이거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하면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은 더 많이 심화되고 예. 만약에 다른 비대위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 그것도 어떤 전언이 전해지느냐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선거법 위반이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재판이 시작되더라고요. 격주로 금요일마다 나가니까 3월에 3번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긴 했습니다마는 대장동이나 성남FC 관련해서 또 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할 수도 있고
다른 사건들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몇 번, 한두 번씩은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적 수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계속해서 법정에 출석하고 검찰 수사에 나가고 또 때 되면 마치 뭐 돌아오듯이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고 계속 이게 이제 여론에 이런 이슈들만 회자되다 보면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긴 해도 원내 일당으로서 의석만 많지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재명 방탄밖에 하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 비판이나 여론에 민주당이 제대로 뭔가 이게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올 거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시점에서는 이 당과 본인 문제를 좀 분리해서 당을 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본인은 또 법리적인 어떤 다툼이나 공방을 통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논리인데 저는 그런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뭐 무리를 어느 정도 좀 무리하건 무리하지 않건 또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나 정적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어쨌든 칼자루는 검찰이 쥐인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까에 대해서 민주당 내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가 내 문제하고 당 문제를 좀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지 않는 한 이제 인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당원 당규를 아무리 찾아봐도. 때문에 이번 이제 그 표결의 결과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난 전당대회부터 시작해서 더 길게는 인천 계양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일방적으로 흘러온 이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 놓은 친명계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명계좌장 정성호 의원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될지도 좀 관심입니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소식으로 집중 꾸며드렸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자신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건데요. 가결과 무효, 기권 등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믿었던 압도적 부결을 위해서는 민주당 169석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최소 175석은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부결 138표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당을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또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등 가결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소 122명, 실제 결과는 가결 139명으로 민주당 또는 야권 성향 의원 가운데 가결 17명이 나온 셈이고 여기에 무효와 기권 등을 합치면 이탈표가 무려 37표에 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압도적 부결은커녕 가결표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비명계조차 충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탈표가 이 정도까지 나올 걸로 예상은 하셨나요? 예상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거치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보십시다. 이 대표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의 방탄은 총선 필패라는 의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수면 위로 본격 떠올랐고 방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도 본회의 직후 당내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로 정쟁을 하기에는 세상 일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체포한 가결,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 더 많았다는 엄연한 현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는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민주당의 강경 단일 대우 전략도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 추진 동력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방탄 시도를 멈출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결 139명 대 부결 138명.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표는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 당시 나왔던 반대표 161표에 한참 못 미칩니다. 참담한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남겨진 가장 큰 문제는 향후 대여 투쟁에 힘을 싣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로 강력한 단일 대우를 확인한 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등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양특검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나와 있던 특검 법안도 있고 하지만 대규모 이탈표가 확인된 마당에 당장 쌍특검이 가능할지 갸우뚱하는 시각이 당내에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의원들과 1대1 면담까지 추진하며 사실상 표단 속에 나섰던 이 대표도 부결을 확신하며 자율투표를 강조한 원내 지도부도 정치적 상처를 입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비판의 화살을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등 밖으로 향하려 해도 분열의 원심력이 커진 상황에선 힘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이 더 이상 정적 제거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는 데 오롯이 집중하기를 바라는 뜻도 담겼다고 믿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에선 더는 방탄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주류도 이제 방탄국회와 불체포 특권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오늘부로 더 이상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고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더욱더 파고들어 더 이상은 제명의 강에 휩쓸려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 138명의 의원들이 범죄자의 방탄에 앞장섰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지 민주당은 체포안 부결 뒤 윤석열 정권의 사법사냥과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 이겨내겠다는 공식 논평을 냈지만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건 국민의힘이라는 분석이 더 높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처분을 받고도 1년 가까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인데요. 교육 현장에선 학부모 힘이 세면 이긴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무군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정군이 1학년생이던 2017년. 2018년 학폭위에 회부돼 3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로 전학 조치된 건 2019년 2월, 고3이 다 되어섭니다. 아버지인 정 변호사가 전학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정군의 학부모가 학폭위의 강제 전학 조치에 반발해 1년 넘게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대입 시에 이거 전혀 불이익 안 받고 그냥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해 학생 측들이 대개 보면 부모님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경우는 끝까지 변호사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가는 거예요, 지금.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즉시 분리 조치가 시행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이라는 한계에다 가해 학생이 보복성으로 피해 학생을 맞학폭으로 신고하면 피해 학생도 학교 밖으로 쫓겨납니다. 조사 전 긴급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 가해자 측이 일단 맞학폭을 제기하고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맞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악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는 학교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삭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입니다. 학폭위가 의무 시행된 지 10년. 그동안 학교 폭력은 부모 간 법정 싸움으로 확전했습니다. 그동안 가해 학생이 사과나 반성 없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데만 골몰해왔음을 정 변호사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장 보시죠.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폭력 관련된 법안 2개가 법안 소위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그 반대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 졸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이 법안이었습니다. 학폭위의 심의 사항 자체가 그 자료가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재판으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그 회의록 자체가 그 입학 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그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해자 학부모가 이것을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몰랐다면 그거는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라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요즘 경기 침체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2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업과 정유업인데요. 정부는 금융업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반면 정유업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박홍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정유업계 1위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영업이익 4조 원으로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GS칼텍스와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3개 회사까지 합하면 영업이익은 14조 2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입니다. 이 같은 실적에 정유업계는 최대 기본급의 100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에 의한 것인 만큼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식으로 접근해서 세금을 물리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과는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금융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은 정부가 쳐놓은 진입장벽 안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 덕분에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성과급과 명태금 잔치를 벌인 게 화근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2개 업종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정유업은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부담이 있어 국제유가가 낮을 때는 적자가 나기도 하지만 금융업은 저금리에도 예대금리 차로 수익을 내고
위기 때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재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과점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로 기업과 개인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윤을 챙긴 업종 간에도 역할과 성격에 따라 요구받는 책임의 수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연일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예정된 이번 조사는 예금 대출 금리 차이, 고객 수수료 등을 은행권이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LGU+, K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요금체계 담합을 비롯해 알뜰폰 자회사와 아닌 곳을 차별 취급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우려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국민이 우려할 것이라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리면 자영업자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3만 원이 왜 부족하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맞은 첫 3.1절 기념식에서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3.1절 기념사의 키워드는 독립운동 정신 계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유와 국민의 미래를 위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 관련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재차 거론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열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일 최대 외교 현안인 조선인 강제징용을 둘러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자국 내 정치적 여건을 고려해서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을 둘러싼 최근 외교 당국 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現在この外交当局間で協議を加速してきているところです。 다만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まず G7 広島サミットの招待国に関しては現在検討中であり何ら今現在決まってはおりません。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한국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하지만 5월 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이 G7 초청국에 한국을 배제하는 선택지를 선뜻 고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인 만큼 미국 역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핵심 국가인 한국을 초청하지 않을 경우 회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반격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일본으로서는 안보 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협상과 관련해 외교 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4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익 세력의 여론도 살펴야 하는 만큼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초청의 득실에 대한 고심을 막판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나이승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과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번째 해임 사례가 됩니다. (2월의) 마지막이자 겨울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아침에도 추위가 덜하겠고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 2도가량 높아 역시 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후부터는 하늘도 흐려지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산불 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된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서부와 전북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3도, 광주 16도, 대구 17도로 예상됩니다. 3일절인 모레도 온화함이 감돌겠지만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는 오전에 비나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